할매, 미안해. 빨리 도망쳐야 돼.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여길 나가야 돼. 영감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순간 둘은 부엌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영감이 저를 처참하게 만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영감이 제 귓가에 속삭인 그 한마디는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해두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건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문 너머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오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낡은 고무 패킹에서 찌익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고등어나 사올까? 도마 위에 팔을 썰면서 저는 오늘 장볼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이 아침 루틴이 제게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일어났소. 마루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나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요즘 들어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았죠. 일어났소. 아침은 된장찌개 끓일게요. 고맙소.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칼질을 멈추고 거실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그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상하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만 보면 끊어버리거나 밤에 혼자 마당에 나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밥상을 차리면서도 자꾸 할아버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맛이 없소. 아니, 그냥 좀.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순덕이, 왜 그래요? 아니,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그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손길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지만 뒤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사람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시장 가는 길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장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와 흥정을 하고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 한 단을 덤으로 얻어내는 동안만큼은 그 불안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순덕이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단골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에이, 언니가 무슨. 아직 팔팔하시잖아요. 웃으며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우리 집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차였죠. 누구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고 걸음을 재촉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려드릴 수 없어요. 알고 있소. 알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서류 뭉치를 할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있었죠.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2억 빚 갚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고등어가 튕겨 나가고 무와 파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장 남자가 저를 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실례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다 설명하실 겁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영철이. 대체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의 서류를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채무자 박영철. 채무액 2억 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억.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마당 평상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계속해서 할아버지 쪽을 훔쳐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물을 트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2억이라는 숫자로 가득했죠. 저녁을 차렸지만 둘 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였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전. 왜 말을 안 했소? 말할 수가 없었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인데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50년 전 시댁 식구들과 좁은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다짐했죠.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야 겨우 이 작은 집을 샀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도 연을 끊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그 세월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당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죠. 말을 안 하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숨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아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할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은 계속됐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죠. 엄마, 저 다녀왔어요. 목요일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게 고작이었지만
오늘따라 반가웠어요. 이 답답한 집 안에 다른 목소리라도 들리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밥은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마당에. 민수가 마당으로 나가자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야. 아빠가 어떻게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이내 낮아졌어요. 뭔가를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부엌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얼마 후 민수가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뭔가 잘못됐어. 아주 크게.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밥 한 숟갈도 뜨지 않고 계속 물만 마셨어요. 저는 참다 못해 수저를 내려놓았죠. 영철이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시오. 민수하고 무슨 얘기를 한 거요?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급하게 가버렸소?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0년을 같이 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을 딱 2번 봤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 지금 3번째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요? 일어나시오. 춘덕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요? 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사채 빚 2억을 졌소. 이 집도 이번 주에 넘어가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혀왔어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 집이 넘어간다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지켜낸 이 공간. 제 인생의 유일한 증표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이 집이 사라진다니. 춘덕이 말 좀 해보시오. 여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 치우시오. 여보. 당신이 뭘 한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소. 2억짜리 빚을 지면서 이 집을 담보로 잡히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물어봤단 말이오? 춘덕이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내 집을 날려버린 거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날카로웠죠. 할아버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안 되겠어.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이 닿는 대로 걸었죠. 평생이 뭐였지? 20살에 시집 와서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가난한 시집 식구들 보기에 창피하다며 시어머니가 친정 출입을 막았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남들이 명절에 새 옷 사 입을 때 저는 10년 된 옷을 기워 입었어요. 시장에서 싸게 파는 생선 머리만 사다가 끓여 먹고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씩 걸어 다녔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이 집을 샀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제 내 집이 생겼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친구 영자네 집 앞에 와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순덕이. 순덕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대문이 열리고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온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죠. 들어와, 어서. 영자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영자야. 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집이 날아간대.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영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평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통곡했어요. 영자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그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죠. 2억. 사채. 새벽 5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문득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수. 어제 민수가 왜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그 절박한 톤,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아들의 모습.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민수 때문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니길 바랐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그 아이가 이런 일의 원인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죠. 테이블 위엔 식은 보리차 잔과 구겨진 휴지 몇 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죠. 민수 사업장에 가봐야겠어. 아들은 3년 전부터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직원도 늘리고 큰 거래처도 따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얼굴이 수척해지더니 집에 오는 횟수도 뜸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었구나. 아침 식사를 차리고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일어나시오. 밥 먹어야지. 순덕이? 할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충혈된 눈, 푹 꺼진 볼,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어젯밤에 어디 친구네 갔다 왔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상 앞에 앉았지만 역시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민수 사업장이 어디 있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거요? 어디 있소? 순덕이, 그건 주소나 알려주시오.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민수의 인쇄소는 공장 지대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작았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깨진 유리창 하나. 이게 아들이 자랑하던 그 사업장이라니. 1층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고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 하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 있소. 아,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시? 어머니입니다. 박민수 어머니. 아, 사장님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 말했어요. 사장님은 오전에 거래처 미팅 나가셨고 오후에나 들어오신대요. 전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벽에 붙은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어요. 납품일, 입금일, 독촉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죠. 사장님, 요즘 좀 힘드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일이 많아 보여서.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작년에 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월급이 밀려. 네. 2달째예요. 사장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제 일인데 제가 없으니까 대신하고 있었죠. 서툰 손놀림으로 빨랫감을 털고 빨래줄에 걸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할게요. 아, 순덕이. 다녀왔소. 네.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빨래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민수가 사업 실패했소.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큰 손해를 봤다던데. 맞소. 순덕이. 그래서 당신이 빚을 대신 진 거요. 2억짜리 빚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민수가 죽겠다고 했소. 뭐라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을 하더래. 그래서 민수가 한강 다리에 올라갔었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소. 민수가 전화를 해서 아빠 미안해요. 저 못 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내가 정신없이 달려갔지. 다행히 경찰이 먼저 와서 말렸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민수를 데리고 집에 오면서 다짐했소.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민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사채를 쓴 거요. 은행에선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 나이도 많고 담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빨래를 놓고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죽으려고 했다고? 제 아들이 제가 배 아파 낳은 그 아이가 한강 다리에 올라갔었다니.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도 같이 고생할 거 아니요. 이 집은 당신 평생이잖소. 그걸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연민까지.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엄마, 당장 집으로 오너라. 엄마, 저 지금. 오늘 안 오면 2번 다시 내 얼굴 보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제 모든 걸 제대로 들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 뒤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헬쑥한 얼굴, 푹 꺼진 눈, 마른 체구. 45살 중년 남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앉아라. 민수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옆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사업 실패한 거 엄마가 뭐라고 하니?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 걱정. 내가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올라간 게 걱정이 아니고 뭐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내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채를 쓰셨다며?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기어이. 그럼 어쩌자는 거였니? 내가 죽으면 되는 거니? 저는 너 하나 죽으면 끝이니 내 마누라는, 내 딸은, 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데. 소리를 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운 것도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덕이, 밥 먹어야지. 입맛이 없소. 그래도 당신이나 드시오. 차가운 대답만 오갔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명성금융 나왔습니다. 명성금융.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쳐다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죠. 대문을 열자 지난번 왔던 그 정장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덩치 큰 남자 둘이 더 있었어요. 어르신, 약속대로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3명의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고 저희는 그들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장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려드릴 수 없어요. 알고 있소. 알고 있어.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2억 빚 갚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들 사람 집에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어머님, 저희도 사업이. 사업. 남의 피 빨아먹는 게 사업이요? 정장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 하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어르신, 말씀 조심하시죠. 조심.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제 집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집을 빼앗아 가는 거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어머님, 이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박영철 씨 도장 찍혀 있잖아요. 정장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정말로 할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철이, 당신이 정말 이 도장을 찍은 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쥔 채 바닥만 응시했죠. 어르신, 금요일까지 2억을 갚으시거나 아니면 이 집 명의를 넘기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정장 남자가 일어섰어요. 덩치 큰 남자들도 따라 일어났죠. 아, 그리고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 부르시거나 도망가시거나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도 법적 절차 다 밟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정말 미쳤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평생이 뭐요? 5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춘덕이, 말하지 마시오.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소. 당신이 아들 살린답시고 한 짓이 지금 우리 가족 전체를 망치고 있단 말이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이미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하면 당신이 허락했겠소. 당신이 이 집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니까 몰래 한 거요. 내 동의도 없이 내 인생을 담보로 잡은 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할아버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흐느낌. 저 사람도 힘들겠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가슴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우린 부부잖아. 함께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 안 자요? 못 자겠소.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영철이. 응. 우린 어떻게 되는 거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너무나 늙어 보였어요. 모르겠소. 나도 모르겠어. 금요일까지 2억을 마련할 방법이 있소? 없소. 그럼 집을 넘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하는구나.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 공간. 손때 묻은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마당의 감나무.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야죠.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키워온 감나무를 마지막으로 손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을 열고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입지 않는 옷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요. 그런데 장롱 맨 위칸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그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죠. 독촉장. 박민수 앞으로? 첫 번째 서류는 6개월 전 독촉장이었습니다. 민수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 독촉장이었죠. 이게 왜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민수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게 6개월 전부터였다니. 그리고 맨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함이 이성을 이겼죠.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민수가 전화했다. 회사가 망했다고. 거래처가 부도 나서 받을 돈이 1억 5천이라고. 어떡하지? 다음 페이지. 10월 20일. 민수가 한강에 갔다고 한다. 경찰이 구했다. 병원에 다녀왔다. 민수 눈빛이 죽어 있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 10월 25일. 은행 3곳 다녀왔다. 대출 안 된다고 한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어서. 민수한테 말 못하겠다. 11월 3일. 명성금융이라는 곳을 알게 됐다.
이자가 높지만 어쩔 수 없다.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렸다. 춘덕이한테는 차마 말 못하겠다. 11월 10일 민수한테 돈을 줬다. 민수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아빠 노르 이제라도 하는 것 같다. 12월 5일 이자가 너무 높다. 한 달에 600만 원씩 갚아야 한다. 어떻게 마련하지? 12월 20일 춘덕이 몰래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300만 원. 이자라도 갚아야 한다. 1월 15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춘덕이한테 말해야 한다. 하지만 무서워서 못하겠다. 1월 20일. 집이 넘어간다. 미안하다, 순덕아.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저는 수첩을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한참을 울다가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앞쪽 페이지로 넘겨봤어요.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1년 전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일. 민수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한다. 1억을 빌려줘야 한다고. 근데 어디서 구하지? 3월 5일. 민수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손주들이 무서워했대.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 3월 10일. 다른 사채업자한테 1억을 더 빌렸다. 합해서 3억이 됐다. 이걸 어떻게 갚지? 3억. 저는 수첩을 놓치고 말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억이 아니라 3억이었다고? 급하게 수첩을 다시 집어들고 최근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1월 22일. 명성금융에 2억 갚으면 다른 사채업자 1억은 어떻게든 버텨야지. 집이라도 지키면 순덕이 살 곳은 있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한 건 일부였던 거예요. 실제로는 3억짜리 빚을 지고 있었고 그중 2억만이라도 갚으려고 집을 내놓은 거였죠. 저 사람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저는 수첩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했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이. 응. 저는 수첩을 내밀었어요. 이거 당신 거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장롱에서 찾았소. 3억이라고. 당신이 진 빚이 3억이라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춘덕이. 왜 말을 안 했소? 2억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1억은 숨긴 거요. 그걸 말하면 당신이 더 놀랄까봐. 놀라는 게 문제가 아니잖소.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죠.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할 거요? 집 넘겨주고 나면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거란 말이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말해보시오. 모르겠소. 일단 집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 당신 혹시 죽을 생각한 거 아니오? 할아버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민수는, 손주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어. 73살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먼저 안아줬죠.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같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을 넘겨줘야 하는 금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둘 다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어요. 영철이. 응. 민수를 불러야겠소.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이 일을 당사자 빼고 우리끼리만 해결할 순 없잖소. 민수도 알아야 해. 하지만 민수는 알아야 합니다. 제 아비가 3억 빚을 지고 집까지 넘어가는 걸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더니 결국 끊어졌죠. 다시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엄마, 저 오늘 일 다 집어치우고 오라고 했어. 안 오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숨길 때가 아니오. 다 털어놔야 해. 저녁 6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거실에 들어선 민수는 할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앉아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진 빚이 얼마인지 아니? 2억이요. 틀렸어.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민수 앞에 놓았어요. 3억이다. 너 때문에 내 아버지가 3억짜리 빚을 진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억. 그럼 명성금융 말고. 그래. 다른 사채업자한테도 1억을 더 빌렸어.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대신 빌려준 거지. 아버지. 민수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진 빚이 정확히 얼마니? 민수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원래는 3억 5천이었어요. 3억 5천. 네. 거래처 부도로 1억 5천을 못 받았고 그 전에 회사 운영하면서 사채로 2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합의 3억 5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준 3억 갚고도 아직 5천이 남았다는 거니? 네. 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3억을 대신 갚아줬는데 아직도 빚이 남아있다니. 그 5천은 어떻게 할 거니? 제가 어떻게든이 뭐니? 지금까지 어떻게든 한다고 해놓고 내 아버지한테 3억이나 떠넘긴 거 아니니?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니 내일이면 이 집이 넘어간다.
우리가 30년 살아온 집이 내일 남의 손에 넘어간단 말이야. 엄마.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직도 1억짜리 빚이 남아있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70살 넘은 노인이 어떻게 1억을 갚으란 말이니?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45살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엄마, 저도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죽고 싶다고? 죽으면 끝이니? 저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하나 죽으면 내 마누라는, 내 딸은, 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데? 엄마, 너 죽으면 그 빚은 누가 갚아? 내 마누라가 갚아. 내 딸이 갚아. 아니면 이 늙은 엄마 아빠가 갚으란 말이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저는 민수를 놓아주고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수도, 저도 셋 다 울고 있었죠. 한참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네. 내가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돈도 변변치 않게 벌어다 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그게 무슨, 아빠가 젊었을 때 사업을 성공시켰더라면, 너한테 든든한 뒷배가 되어줬더라면, 넌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아빠 탓이다. 못난 아빠 탓이야. 아버지. 민수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부자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한 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어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이 사라지는구나. 30년의 추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을 키운 이 방, 할아버지와 싸우고 화해했던 거실, 감나무를 심었던 마당.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사진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잠 안 자요? 못 자겠소.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함께 봤죠. 결혼식 사진, 민수 돌잔치 사진, 이 집을 샀을 때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 우리 가족의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순덕아. 응.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무슨 소리를. 이 집도 못 지켜주고. 나 정말 못난 남편이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그래도 행복했소.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고맙소, 순덕아. 우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집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서 해먹는 밥상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와 민수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엄마, 제가 뭐라도.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다 소용없어. 저는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따먹지 못하고 떠나게 생겼네요. 순덕아, 이거.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낡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 전 이걸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순덕. 서울시 구동번지. 단독주택.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 종이가 오늘로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영철이. 응. 우리. 이 집 떠나면 어디로 가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일단 민수네 집에 가야 할 것 같소. 민수네 집은 전세잔소. 방도 좁은데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그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성금융 사람들이 왔어요. 지난번 왔던 정장 남자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서류 담당자까지 총 3명이었죠. 어르신, 약속대로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정장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집 명의가 저희 회사로 넘어가고 2억에 대한 채무는 소멸됩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죠. 이제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돈을 마련했어요. 뭐라고? 저와 할아버지가 동시에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마라, 민수야. 2억을 어디서 구한다고? 진짜예요, 엄마. 제가 회사를 팔았어요. 회사를? 네. 어제 급하게 매각 계약을 했어요. 헐값이긴 했지만 그래도 1억 2천은 건졌어요. 그리고 제 전세보증금 8천까지 합하면 2억이에요. 정작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잠깐만요. 통장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넌. 아버지,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제 빚은 제가 갚을게요. 할아버지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껴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정작 남자가 서류를 걷었어요. 그럼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확인되는 대로 계약서를 파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엔 안도의 한숨만 흘렀어요. 민수야, 전세보증금까지 뺐어. 너희는 어디서 살려고? 괜찮아요, 엄마. 일단 월세로 작은 데 구하면 되죠. 중요한 건 이 집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민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집을 지켰어. 30년의 추억을 지켜냈어.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볼게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박영철 귀하. 발신인은 제1사채금융이었습니다. 제1사채금융?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최종 독촉장. 채무액 1억 원. 기한 2025년 1월 30일. 오늘이 1월 30일이었어요. 1억. 나머지 1억. 저는 그 편지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철이, 이게 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1억짜리 빚이 또 있다고 했죠. 그게 오늘까지라고요? 춘덕아. 대체 뭐예요? 명성금융 2억 갚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1억이 남았다고요? 민수도 편지를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야.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길 때 내가 대신 빌린 거다. 그럼 2억 갚아도 아직 1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국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누구세요? 제1사채금융입니다. 박영철 씨 계십니까? 제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와 민수도 따라갔죠. 대문을 열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 맞으시죠? 그렇소. 오늘까지 1억 갚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요? 벌써 석 달을 기다렸는데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보시죠. 기한 내에 못 갚으시면 이 집 가압류 들어갑니다. 가압류라니. 명성금융 쪽 빚은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빚은 아직이잖아요. 그럼 이 집이 저희 담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결국 집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요? 돈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지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잖아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막아섰죠.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어르신, 저희도 사업인데 어떻게 계속 기다려요? 그때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장롱맨 아래 칸을 열고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비상금 5천만 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돈이었습니다. 춘덕아,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써라고 하시면서 저는 통장을 꺼내고 다시 장롱을 뒤졌어요. 구석에 숨겨둔 또 다른 통장, 그리고 금반지 몇 개. 이것들 다 팔면 7천쯤은 될 거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이게 5천만 원이고 이 금반지들 팔면 2천은 될 겁니다. 그럼 7천 아니요? 사채업자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7천이면 부족한데요. 나머지 3천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남자가 동료와 뭔가 속닥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 대신 그때까지 1억 전액 입금 안 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순덕아, 이게 뭐요? 이 돈은 어디서? 친정어머니가 주신 거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 그걸. 왜? 집을 지켜야죠. 우리 집을. 저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 이제 이것마저 사라지는구나.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라, 민수야. 엄마 평생 모은 돈을 쟤 때문에 됐다. 이미 쓴 거 후회해서 뭐하니? 저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어요. 영철이 나머지 3천은 어떻게 마련할 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소. 일주일 안에 3천을 만들어야 해요. 방법이 있소. 없소. 그 순간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린 집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했고, 친척들한테 전화했고, 은행에도 가봤죠.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도 여유가 없다며 미안해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은행은 역시나 대출을 거절했죠. 월요일 아침 제1사채금융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입니다.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영철이. 응. 우리.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 칸에서 낡은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꺼냈어요. 30년간 이 종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종이는 아무 의미 없어지는구나. 저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안고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마당. 모든 공간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할아버지와 처음 싸웠던 부엌.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왔던 안방. 모든 게 선명했어요. 오후 2시 제1사채금융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까지 동행했어요. 어르신, 1억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집의 가압류를 실행합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주일 내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강제 집행이 들어갑니다. 네. 서류에 도장을 찍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민수가 전화로 불러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왔습니다.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야,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고개 들어. 엄마,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더 슬프잖니. 민수를 안아줬어요. 제 품에서 아들이 한참을 울었죠. 할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해먹는 밥이구나. 30년 동안 매일 섰던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밥을 하지 못하는구나.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수가 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셋이 함께 먹는 밥이네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순덕아, 괜찮소. 이미 결정된 거잖소. 미안하오. 내가 집을 지키지 못해서. 영철이 당신 잘못 아니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된 거요. 하지만 집은 그냥 집일 뿐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먹었던 그 밥맛이 오늘따라 더 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순덕아. 응. 나 정말 못난 남편이다. 무슨 소리를. 평생 당신한테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가난하게 살게 했고 고생만 시켰고 마지막엔 집까지 날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같은 남편을 만나서 당신 인생이 불행했을 거야. 저는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영철이. 응. 나는 행복했소. 당신과 함께한 70년.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가난했지만 우린 서로 사랑했잖소.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했고. 순덕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키웠고 손주들도 봤어. 이 작은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다 행복이었소, 영철아. 할아버지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고맙소, 순덕아.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맙소.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빌려준 작은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구나.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텅 빈 방들. 추억만 남은 빈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가야죠. 응. 할아버지가 감나무에 손을 댔어요. 미안하다. 너를 두고 가서.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30년 살았던 집이 저 멀리 보였죠. 안녕, 우리 집.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덕아, 미안하오. 괜찮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 나이에? 나이가 뭐 대수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풍경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우린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민수네 작은 전셋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를 우리 부부가 쓰기로 했어요. 민수 가족은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죠. 짐을 풀면서 저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집을 샀을 때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우린 그래도 행복했어. 할아버지가 옆에 왔습니다. 뭘 보고 있소? 사진이요. 우리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참 젊었네. 그러게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을 춘덕아.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소. 그래, 하루하루.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민수 마누라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좁은 식탁에 5 식구가 모여 앉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손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집은 없어도 가족은 있구나. 그게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좁은 방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낮에 산책을 다니고 저는 집안일을 거들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춘덕아. 응. 우리. 집은 잃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잖소. 그래요.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영철이 당신 후회하지 않소. 후회. 하지. 집을 지키지 못한 것. 나도 후회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 응. 우리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잖소. 그게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순덕아. 나야말로. 공원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집은 잃었지만 서로는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킨 마지막 것이었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자꾸 기침을 했고 기력이 떨어졌죠.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덕아.
나 이제 힘들 것 같소. 무슨 소리를. 병원 가요. 병원 가봤자 이미 늦었소. 영철아, 춘덕아, 미안하오.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짐이 돼서. 무슨 소리를. 고맙소.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영철아, 영철아. 저는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아, 먼저 가서 미안하오. 아니, 제가 미안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먼저 간 거죠. 당신, 많이 힘들었죠. 영정 속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그래도 행복했소, 영철아. 장례를 치르고 저는 민수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방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가겠소.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없이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죠. 민수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괜찮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쉬고 싶구나. 엄마, 민수야, 엄마 탓하지 마라. 네, 이 모든 게 다 인생이니까. 누구 탓도 아니야. 민수가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당신 아빠랑 살면서, 너를 키우면서. 엄마,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춘덕아, 여기 왔소. 영철아, 이리 와, 손 잡자.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거요? 그래,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집이 보였어요. 30년 전 모습, 그대로의 그 집. 영철아, 저기. 우리 집이네요. 그래, 우리 집. 우리는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